여러분 안녕하세요. 컬스 김석희입니다. 게으른 어른들을 위한 퍼스널 쇼퍼 에이미스. 아름다운 것은 가치 있게, 가치 있는 것은 아름답게. 도서출판 녹색광선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컬처 스페이스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사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김사량 이야기 편에서 빗속으로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렸어요. 그 작품이 이름과 혈통을 통해서 민족 정체성의 갈등을 그린 소설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빗속으로는 창씨개명과 내성 결혼정책을 소재로 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선일체라는 거는 이제 1930년대 이후에 일본이 시행했던 정책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일본어 상용, 그러니까 조선어를 쓰지 않고 일본어를 쓰는 일본어 상용, 그 다음에 신사참배, 창씨개명, 그 다음에 내선 결혼정책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내선일체는 간단히 말하면 조선인들이 스스로 조선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일본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려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김사량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모두 이런 내선일체 정책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네, 우선 빗속으로는 창씨개명과 내선일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천마는 일본어 상용과 신사참배, 풀이 깊다는 일본어 상용과 세계 장려운동이라는 거를 또 이렇게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장려운동에 대해서는 풀이 깊다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창씨개명을 한 건 친일파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창씨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자동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바꿔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한자를 그대로 살려두고 읽는 방식만 바꾼다든지 아니면 한자 하나 정도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여성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정도의 변화였어요. 이를테면 완전 일본식으로 구로다라든지 스즈키라든지 다카하시라든지 이런 식의 성을 가지는 그런 창씨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인 이름을 봤을 때 아무리 창씨개명을 해도 조선인이라는 게 남아있는 창씨개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씨와 개명을 붙여서 보통 말하지만 초기에는 개명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차차 태어나는 아이들은 일본식으로 이름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됐지만 초기에는 이름까지 일본인처럼 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일본 사람들은 조선인들이 자의식을 갖고 있는 건 싫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기네들과 똑같은 일본인이 되는 걸 원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본인 같은 일본인이 아닌 일본인이 되기를 원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씨와 성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보통. 근데 한국의 전통적인 성은 북의 혈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지만 사실 완벽한 패밀리 네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니 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패밀리에 넣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패밀리 네임인데 어머니를 넣는다고 하면 패밀리 네임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일본의 그 씨성 제도는 일본의 씨라는 것은 그 집안을 나타내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에 와서 패밀리가 되는 모든 사람은 그 씨를 가지고 하나로 묶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도 양자도 모두 같은 패밀리 네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보다 양자 제도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근간에 이런 시성제도의 차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총독 중에 미나미 지로라는 인물이 있었죠. 네, 그 미나미의 한자가 바로 남명남자예요. 미나미 지로는 창씨개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총독입니다. 그러니 김사량이 등장인물을 남선생 혹은 미나미 선생으로 설정한 것은 그것 자체가 사실 일종의 식민지 정책의 풍자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빗속으로의 남 선생님은 도쿄제대 학생이고요. 빈민구제를 위한 S협회라는 세틀먼트에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틀먼트는 빈민지구에 정착해서 현지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생활을 개선을 꾀하는 그런 사회운동 시설입니다. 그곳에서 남 선생님은 미나미로 통해요. 그러니까 남 선생님은 김사량 자신과 거의 90% 이상 싱크로율이 그 정도 일치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나미라고 불리는 남 선생에게 어느 날 그 빈민촌에 사는 조선인 청년 이군이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따져 묻습니다. 어째서 선생님 같은 분조차 본명을 감추십니까? 나는 선생님의 눈이나 광대뼈, 훗날을 보고 분명히 조선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전혀 그런 기색을 내지 않았죠. 그리고 나는 자동차 조수입니다. 나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름 때문에 불편하고 기분 나쁜 경우가 더 많은데 선생님 같은 분이 그 이름을 감추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따져 물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남 선생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당신이 한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아이들과 그저 유쾌하게 놀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원래 이름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기호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부를 때 누가 저 사람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알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석희인데 일본 사람들은 제 이름을 부를 때 소키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어 발음에는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소키상이라고 불러요, 저를.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는 소키씨라는 성씨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만으로 얘기하면 제가 일본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저한테 너는 왜 네 이름을 석희라고 밝히지 않고 그 일본인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묻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일상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 그것이 윤리적인 문제로 번져가야 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식민지 지배의 폭력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구독자 여러분 중에 한 분께서 김사량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으실 수 있다고 하시면서 동물원에 우리들은 미남이다 라는 노래를 보내주기도 하셨거든요. 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 댓글 이후에 걸어둘 테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네, 하루의 어머니 야마다 테이준은 그대로 읽으면 정순이에요. 조선 사람 정순인 거죠. 그러니까 술집에서 일하던 정순을 야마다 하루오의 아버지가 데려다 결혼을 한 거거든요. 하루오의 아버지 이름은 한배라고 해요.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하루오는 유난히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아이였어요. 아마도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어딘가에 풀어야 했겠죠. 그래서 하루오는 어쨌든 철저하게 자신의 반이 조선인이라는 거를 사실은 4분의 1이에요. 하루오의 할머니도 조선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혈통의 일부가 조선인이라는 것을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동시에 미나미 선생님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에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조센징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핍박하는 일, 그건 사실 오늘날에도 있는 일이죠. 빗속으로의 또 하나의 축은 혈통이에요. 그래서 내선 결혼, 혼혈 정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제는 내성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어요. 그런데 상징적으로는 조선을 여성으로 일본을 남성으로 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성이 결혼을 해서 일본의 시성제도에 따르자면 일본인이 되는 거잖아요. 조선인이라는 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쨌든 법적으로. 그런 설정은 어쨌거나 겉으로는 조선인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미남이라는 이름의 설정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루온 거죠. 그러니까 하루오는 굉장히 이중적이고 또 어느 쪽에서 보든 이질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이질적인 존재를 낳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폭력적이고 이질적인 아이의 등장은 그 존재 자체로 내선일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 선생도 하루오도 결국 자기 자신의 조선인성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실 자체가 식민주의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아이러니죠. 빗속으로는 그런 아이러니를 극대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Q&A 시간입니다. 김사량이 평양고보 5학년 때 일본에게 저항하다가 퇴학을 당했는데 왜 일본으로 건너갔을까요?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간단히 대답을 드리면 우선 시위 주동자로 지목이 돼서 조선 내에서는 쫓기는 몸이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을 거예요. 오히려 일본이 더 안전했던 거죠. 당시에는 고등보통학교가 중학교에 해당했어요. 조선의 고보는. 그래서 고보 4학년까지 다니면 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당시 제국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 김시명이 먼저 졸업한 사가고등학교를 가서 거길 거쳐서 도쿄제대에 가게 된 거죠. 사가고등학교는 사가현에 있어요. 지금은 전문대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가현은 큐슈에 있고요. 후쿠오카현 왼쪽에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북쪽에서부터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큐슈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후쿠오카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정정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시명 편에서 김시명이 8,500원을 받아서 7,000명에게 나눠줬다. 그래서 기근을 면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계산이 좀 틀렸더라고요. 저는 1원을 10전으로 계산을 했는데 사실 1원은 100전이에요. 그래서 쌀 한 대가 2전이면 0.02원인 거죠. 그래서 쌀 한 가마니가 50대 정도니까 쌀 한 가마니에 1원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8,500원을 쌀로 바꾸면 8,500가마니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1인당 9kg라고 했는데 결국 환산하면은 68톤에 7,000명에게 나눠주면 약 90kg,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가 넘는 정도의 배급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주민들에게는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정합니다. 살짝 알려주신 박인식 선생님 감사합니다.